전쟁의 포화 속에서 6개월간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한 남자. 그런데 한국의 이 바닥에 눕자마자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올린 글 한 줄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눈 폭풍에 갇힌 미국의 한 가정을 구하고 오랜 통증에 시달리던 프랑스 여인의 웃음을 되찾아준 이 온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70년 전 한국의 소녀를 살린 온기가 이제 여러 나라의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고 시대를 연결한 한국 온돌의 놀라운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었던 온기에 관한 기록이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곁에 소중한 온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적 같은 나비 효과의 시작점, 우크라이나에서 온 청년 드미트로의 고백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드미트로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왔죠.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됐어요. 폭격 소리가 도시를 뒤흔들었고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저는 살아남았지만 제 가족은 그러지 못했어요. 6개월 동안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피난처에서도 임시 숙소에서도 국경을 넘어가는 차 안에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감으면 폭격 소리가 들렸어요. 무너지는 건물이 보였어요. 악몽이 저를 괴롭혔어요. 한국에 도착한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 저는 IT 프리랜서였고 한국 기업과 일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 인연으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 머물게 된 곳은 서울 북촌의 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한옥 건물이 많은 동네였죠.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침대가 없었거든요. 바닥에 이불만 깔려 있었죠.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12월의 추운 밤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누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바닥 전체가 정말로 따뜻했어요. 등 아래에서, 다리 아래에서, 발끝에서 온기가 올라왔어요. 그 온기는 특별했어요. 라디에이터처럼 한쪽만 뜨거운 게 아니었어요. 전기장판처럼 표면만 따뜻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닥 전체에서 고르게 부드럽게 열이 전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따뜻한 바닥 위에 누워있으니 긴장이 풀렸어요. 경직됐던 어깨가 내려갔고 움츠러든 몸이 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죠. 저는 잠들었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요. 깊은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울었어요. 감사해서요. 다음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잤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6개월 만에 제대로 잤다고요. 그리고 물었죠. 이 따뜻한 바닥이 뭐냐고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온돌이라고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요. 1000년 넘게 사용됐다고 하셨죠. 저는 놀랐어요. 1000년이나 됐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견뎠다고 하셨어요. 온돌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옛날에 피란민이었다고요. 1950년 6.25 전쟁 때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16살이었대요. 부모님과 헤어지고 혼자 남쪽으로 걸어 내려왔다고요.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줬대요. 따뜻한 방을 내줬고 바로 이런 온돌 바닥이었다고 하셨어요. 그 온기가 당신을 살렸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그 온기를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은 전쟁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바닥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는 걸요. 70년 전 북쪽에서 내려온 소녀를 살린 온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온 청년을 살리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온기는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도 데운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바닥에 앉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일주일을 그곳에 머물렀어요.
매일 밤 그 바닥 위에서 잤고 조금씩 회복됐죠. 악몽이 줄어들었고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됐어요. 낮에는 웃을 수 있었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떠나는 날 저는 할머니께 물었어요.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고요. 저는 그날 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바닥이 저를 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제가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이 온돌이라는 난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70년 전 한국 전쟁 피난민을 살렸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온 저를 살렸습니다. 온기는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습니다. 그 게시글은 빠르게 퍼졌어요. 몇천 명이 읽었고 공유했죠.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응원의 메시지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글이 바다를 건너 미국의 한 농부에게 전해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농부가 폭설 속에서 딸의 목숨을 구할 거라는 걸요. 저는 몰랐어요. 제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걸요. 프랑스로, 호주로, 스웨덴으로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알았어요. 온기는 국경을 넘는다는 걸요. 그리고 따뜻함은 생명을 구한다는 걸요. 온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밤에서요. 그리고 곧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저는 제임스입니다. 미국 몬태나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 겨울은 혹독합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죠. 하지만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1월 어느 날 밤 폭설이 시작됐어요. 예보보다 훨씬 심했죠. 눈이 1m 넘게 쌓였고 바람은 집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2시 전기가 나갔습니다. 처음엔 금방 복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전기는 돌아오지 않았죠. 집 안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됐을 때 집 안은 영하 5도였습니다. 아내 사라가 딸 에밀리를 깨웠어요. 에밀리는 7살이에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죠. 저는 벽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하지만 벽난로 하나로는 부족했어요. 열은 천장으로만 올라갔고 바닥은 계속 차가웠어요. 에밀리가 바닥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추위에 계속 떨었어요. 손발이 평소보다 차가웠죠. 사라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제임스, 이러다 큰일 나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눈 때문에 차도 못 움직여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20%밖에 안 남았지만 뭐라도 찾아야 했어요. 극한 추위, 난방, 생존. 검색어를 이것저것 쳐봤죠. 그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청년의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따뜻한 바닥 이야기였죠. 사진 속 남자는 바닥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바닥이 따뜻하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설명을 해놨더군요.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를 보내는 방식이라고요. 천년된 기술이라고요. 저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사용하지 않는 거였죠. 하지만 작동은 됐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난로의 열기를 바닥으로 보낼 수 있다면요? 집에 있는 금속 파이프를 전부 꺼냈습니다. 에어컨 덕트, 환기구, 쓰던 거 안 쓰던 거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결하기 시작했죠. 난로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거실 바닥 밑으로 보냈어요. 바닥 일부를 뜯어내고 파이프를 깔았죠. 손은 얼어붙었고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라가 내려와서 물었어요. 이게 될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될지 안 될지 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6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배터리가 거의 다 다른 손전등 불빛으로 마지막 작업을 마쳤죠.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 열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로 올라가 바닥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어요. 아무 변화도 없었죠.
30분을 기다렸어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사라는 에밀리를 이불로 감싸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바닥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정말로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라를 불렀어요. 사라가 에밀리를 안고 거실로 왔죠. 저는 바닥에 손을 대보라고 했어요.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따뜻해요. 정말로 따뜻해요. 에밀리를 바닥에 내려놨어요.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에밀리를 눕혔죠. 10분쯤 지나자 에밀리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말했죠. 아빠, 바닥이 따뜻해요. 이제 안 추워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두 손 모두요. 그리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전기는 이틀 뒤에 복구됐어요. 하지만 그 이틀 동안 저희 가족은 그 바닥에서 살았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모든 걸 그 위에서 했죠. 일주일 뒤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폭설 생존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바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국의 온돌 이야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청년 드미트로의 게시글 이야기도요. 기사가 실렸습니다. 몬테나 농부 한국 전통 난방으로 가족 구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엔 제가 만든 바닥 사진이 실렸고 드미트로의 페이스북 링크도 있었죠. 저는 몰랐어요. 그 기사가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의 어느 건축가 눈에 띌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픈 아내를 위해 똑같은 걸 만들 거라는 걸요. 온기는 이렇게 퍼져갑니다. 한 사람에서 한 가족으로, 한 가족에서 한 나라로, 그리고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요. 저는 장입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아내 클레어는 5년 전부터 관절염을 앓고 있었죠. 처음엔 손가락이 조금 아프다고 했어요. 그러다 무릎이, 허리가, 결국엔 온몸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고통이었어요. 클레어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죠. 제가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계단 내려가는 것도 모두 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을 수없이 다녔어요. 의사들은 약을 처방했고 물리치료를 권했죠. 다 해봤어요. 하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클레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설계하고 짓죠. 하지만 제 아내를 위한 집은 만들 수 없었어요. 어떤 구조도 어떤 공간도 클레어의 통증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국제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죠. 미국 농부 한국 전통 난방으로 가족 구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에 깔린 파이프 사진이었죠. 그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가족 사진도요.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몬테나의 한 농부가 폭설 속에서 딸을 살리기 위해 한국식 바닥 난방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의 게시글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요. 한국의 따뜻한 바닥, 천년된 기술, 몸을 직접 데우는 온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클레어에게 도움이 될까요? 클레어를 불렀어요. 신문을 보여줬죠. 클레어가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죠.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제가 건축가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도면도 봤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죠. 몬테나 농부가 만든 방식도 연구했어요. 3주 뒤 저는 설계를 마쳤습니다. 우리 집 거실 한쪽을 개조하기로 했어요. 약 20제곱미터 정도요. 클레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죠. 공사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뜯어내고 단열재를 깔았어요. 그리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했죠. 한국식 온돌은 원래 불을 지피는 방식이지만 저는 현대식으로 만들었어요. 공사는 2개월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사무실 일을 하고 저녁엔 집에서 공사를 했어요. 주말엔 하루 종일 작업했죠. 클레어가 걱정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클레어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거든요. 완성된 날 저는 클레어를 그곳으로 안내했어요.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바닥 위에 앉았죠.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클레어가 말했어요. 따뜻해요. 정말로 따뜻해요. 무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빨리 효과가 있을 줄은요. 클레어는 그대로 누웠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1시간 뒤 클레어가 일어났어요. 제 부축 없이요. 천천히였지만 혼자 일어났죠.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클레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2개월 동안의 피로가 다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클레어는 매일 그 바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곳으로 갔고 저녁에도 그곳에 있었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나아졌어요. 이웃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신기해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저는 설명해줬죠. 이게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요. 1000년 넘게 사용됐다고요. 몇몇 이웃은 자기 집에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요. 저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설계도를 그려주고 시공 방법도 알려줬죠. 6개월 뒤 우리 동네에는 이런 바닥을 가진 집이 5채가 됐어요. 모두 제가 설계를 도와준 거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먼저 편해진다고요. 어느 날 프랑스의 한 건축 잡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프로젝트를 기사로 싣고 싶다고요. 사진을 찍으러 왔고 인터뷰도 했죠. 기사 제목은 한국의 온기가 리옹에 상륙하다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기사를 호주의 한 건축가가 볼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으로 날아가 직접 배울 거라는 걸요. 온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해 미국을 거쳐 이제 유럽에 왔어요. 그리고 곧 대륙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집을 설계해왔죠. 효율과 구조, 숫자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감성보다는 논리를 중시했습니다. 어느 날 건축 잡지를 넘기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온기가 리옹에 상륙하다라는 제목이었죠. 프랑스의 한 건축가가 아픈 아내를 위해 한국식 바닥 난방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식 바닥 난방이라니요? 저는 더 찾아봤죠. 우크라이나 난민의 게시글도 읽었고 미국 농부의 신문 기사도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철학이었죠. 2주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건축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국 전통 건축 부스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박람회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곧바로 그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요. 박람회장 한복판에서요. 신기한 광경이었죠. 안내자가 저를 보더니 앉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냥 따뜻한 게 아니었어요. 열이 몸 전체로 고르게 퍼졌어요. 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왔죠. 마치 땅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호주의 바닥 난방은 국지적이에요. 특정 부분만 따뜻하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어요. 저는 10분 넘게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안내자가 설명했죠. 이 방식은 1000년 넘게 사용됐다고요. 불 하나로 집 전체를 데운다고요. 전기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1000년이나 됐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고요? 건축가로서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보통 오래된 기술은 비효율적이거든요. 박람회가 끝난 뒤 저는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서울의 한옥마을을 방문했고 전문가들을 만났죠.
그들은 이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단순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죠.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있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거였죠. 호주로 돌아온 뒤 저는 첫 시도를 했습니다. 제 사무실 회의실 한쪽에 만들어 봤어요. 처음엔 실패했죠. 열이 고르게 퍼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도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보단 나았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철학이었어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성공했어요. 제 사무실 회의실을 이 방식으로 바꿨죠. 동료들이 신기해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오면 다들 바닥에 앉고 싶어 했죠. 의자에 앉는 것보다 편하다고 했어요. 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더 편안해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졌죠. 클라이언트들도 좋아했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면 편안하다고 했죠. 어떤 분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서 설계도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살려 주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집이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제안했죠. 한국식 바닥 난방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클라이언트는 망설였어요. 생소한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설명했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편안한지요. 1000년 동안 검증된 기술이라고요. 결국 동의했고 저는 그 집을 지었습니다. 완공 후 6개월 뒤 클라이언트가 전화를 했어요. 너무 좋다고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했죠. 그 뒤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난 거예요. 데이비드가 특별한 난방 시스템을 쓴다고요. 지금까지 15채를 지었습니다. 모두 이 방식을 적용했죠. 사람들은 말해요. 집에 들어오면 다르다고요. 뭔가 편안하다고 하죠. 공기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따뜻하다고 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좋은 건축이 뭔지요. 화려한 디자인도 첨단 기술도 아니에요. 사람이 편안한 공간이에요.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는 곳이죠. 동료 건축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사무실을 방문해서 직접 경험하죠. 그리고 놀라워해요. 1000년 된 기술이 21세기에도 이렇게 유효하다는 게요. 멜버른에는 이제 이런 바닥을 가진 집이 20채가 넘어요. 제가 직접 설계한 것도 있고 다른 건축가들이 참고해서 만든 것도 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혁신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래된 지혜를 재발견하는 거라는 걸요. 저는 몰랐어요. 제 이야기가 다시 바다를 건너 스웨덴의 한 남자에게 전해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면증에서 벗어날 거라는 걸요. 온기는 계속 퍼집니다. 이제는 국경도 대륙도 넘어섰어요. 그리고 곧 전 세계가 이 따뜻함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에릭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왔죠. 2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추천 영상에 하나가 떴죠. 호주 건축가 1000년 된 한국 기술로 혁신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이었어요. 클릭했습니다. 호주의 한 건축가가 한국 전통 난방을 연구한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은 프랑스 기사를 보고 미국 신문을 찾아보고 결국 우크라이나 난민의 게시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고 했죠. 저는 그 우크라이나 청년의 게시글을 찾아봤어요. 드미트로라는 이름이었죠. 전쟁에서 살아남아 한국에 왔고 따뜻한 바닥 위에서 처음으로 잠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고요. 2주 뒤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북촌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죠. 한옥이었어요. 방에 들어갔을 때 침대가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이불만 깔려 있었죠.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대로 누웠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7시간을 연속으로 잤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스웨덴으로 돌아온 뒤 저는 이 바닥을 만들기로 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설치했죠. 지금도 그 바닥 위에서 자요. 잠이 와요. 자연스럽게요. 제가 그 게스트하우스를 나올 때 주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크라이나 청년 드미트로가 또 왔다 갔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우크라이나 난민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드미트로는 이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년 이곳을 찾아온다고요. 감사 인사를 하러요. 저는 할머니께 부탁했어요. 드미트로에게 전해달라고요. 스웨덴에서 온 에릭도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온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국제건축학회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청년에서 시작된 그 게시글이 미국 몬테나의 폭설을 건너 프랑스 리옹의 한 집에 도착하고 호주 멜버른을 거쳐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유럽의 추운 나라들에서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일본의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이 바닥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게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고요. 이건 삶의 방식이라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온기는 정말로 국경을 넘는다는 걸요. 어느 날 저는 드미트로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할머니가 제 연락처를 전해줬던 거예요. 드미트로가 썼어요. 에릭, 당신도 잠들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건축 일을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그곳에도 이 따뜻한 바닥을 만들고 싶어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드미트로, 당신이 시작한 일이 전 세계를 바꿨어요. 당신의 게시글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온기는 계속 퍼질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2018년 온돌 문화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이 기술이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이 된 거죠. 국제건축학회의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지만 이제는 인류가 공유하는 지혜입니다. 이 기술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게시글에서 시작된 자발적 확산은 인류가 어떻게 지혜를 공유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울었어요. 이 모든 게 한 난민의 눈물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드미트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따뜻한 바닥 위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되찾았죠. 그 온기를 세상과 나눴고 세상이 응답했어요. 제임스는 폭설 속에서 딸을 살렸어요. 장은 아픈 아내에게 웃음을 돌려줬죠. 데이비드는 천년된 지혜를 재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는 잠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졌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호주로, 호주에서 스웨덴으로.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요. 온기는 이렇게 퍼집니다. 한 사람의 고통에서 시작해 한 사람의 선택이 되고 한 사람의 사랑이 되고 한 사람의 발견이 되고 결국 인류의 유산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따뜻한 바닥 위에서 자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이 온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고요. 온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따뜻한 나비 효과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기적의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